1970년대 초반 북한 정권은 정권 핵심부의 충성을 유도하고 특권층의 사기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중앙당 선전선동부 주도하에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중학교를 대상으로 대규모 신체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실행된 공작이었을까요? 전국 각지의 교육기관과 행정망을 동원한 이 선발 작업은 표면적으로는 중앙예술단이나 국가행사요원을 뽑는다는 명목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오직 수령과 당 중앙의 사적 봉사를 위한 특수요원을 확보하려는 차원이었습니다. 신체 조건은 물론 사상 검증과 가문의 백두혈통 연관성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8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토대라 불리는 성분 조사에서 친척 가운데 월남자가 있거나 과거 수용소 기록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탈락 처리되는 엄격함을 보였습니다. 기준을 통과한 순박한 여학생들은 단지 신체 비례가 우수하고 피부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에 서게 됐으며,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조차 이들이 정확히 어느 부서로 배치되는지 알 수 없도록 국가안전보위부 차원의 철저한 보안 조치가 동원됐습니다. 평양으로 호출된 여학생 수는 매년 수백 명에 달했으며, 지방의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10대 청소년들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격리된 채 중앙당이 지정한 비밀 수용시설로 차출돼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찬양하는 형식적인 포상과 약간의 식량 배급 특혜가 주어졌으나, 정작 딸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발된 여학생들은 평양 외곽에 위치한 특수훈련소에 입소해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등록됐으며, 이것이 바로 후일 정권의 어두운 이면에 자리 잡게 될 특수조직의 시작점이자 한 개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평양 외곽의 비밀 수용시설로 이송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된 조치는 기존에 누리던 사회적 신분과 모든 인간관계의 완전한 단절이었으며, 선발 직후 당국은 여학생들에게 이동 목적지나 향후 일정에 관한 그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즉시 소지품을 수거했습니다. 고향에 남겨진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등록 기록과 학교 학적부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직접적인 주도하에 전면 폐기되거나 국가특수기관 이적이라는 형식적인 명목으로 수정 처리됐습니다. 한순간에 민간인 신분을 상실한 여학생들은 관등 성명 대신 부여된 고유 식별번호로 불리기 시작하였고,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은 철저히 상태에 놓이게 됐으며, 당 정권은 이 과정을 전적으로 국가 최고 기밀 사항으로 분류해 관리했습니다. 선발자 가족들에게는 해당 인물이 국가의 중대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거주지나 생사에 대해 외부로 언급할 경우 당과 혁명에 대한 배신 행위로 간주대 수용소 이송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한 가족들은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딸이 중앙예술단에 합숙 입단해 장기 해외 공연을 떠났다는 당국의 공식 거짓 해명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양 주변부에 위치한 여러 단계의 철조망과 감시초소로 둘러싸인 특수기지에 도착한 이들은 곧바로 외부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국가의 특수자산이라는 명목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내부에서는 서신 교환은 물론 사적인 대화나 고향에 대한 언급조차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당 중앙당 5호 담당 부서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인 이 시설 내부에서는 24시간 밀착 감시가 이루어졌으며, 규율을 위반하거나 고향으로의 탈출을 시도하려는 미세한 징후라도 포착될 경우 즉시 하급 노동수용소로 보내지는 혹독한 처벌이 따랐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격리 환경 속에서 여학생들은 자신이 과거에 속해 있던 가정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오직 최고 존엄을 위한 절대적인 충성도구로 재조형되는 잔혹한 첫 번째 단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특수기지에 격리된 관리 대상자들에게는 곧바로 체제 맞춤형 인재로 개조하기 위한 하루 16시간 이상의 혹독한 고강도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최고 권력자의 개인 연회와 보좌 임무에 즉 각 투입할 수 있는 완벽한 인원을 양성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교육 과목은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을 비롯해 아코디언과 가야금 같은 민속악기 및 서양악기 연주법, 그리고 성악과 가창 기량 향상에 집중되었고, 여기에 최고 존엄을 접대할 때 갖춰야 할 엄격한 예법과 태도 교육이 철저하게 병행됐습니다. 훈련을 담당한 교관진은 평양의 유명 예술대학 교수들과 중앙당 소속의 핵심 교관들로 구성됐으며, 매일 실시되는 평가에서 단 하나의 동작 오차나 음정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극심한 언어폭력과 함께 가혹한 신체적 체벌이 가해졌습니다. 예술적 기량 향상 외에도 최고 권력자의 취향과 행동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대화법과 시선 처리, 그리고 상황별 행동 수칙에 대한 철저한 암기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조금이라도 피로한 기색을 보이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경우 사상적 태만을 이유로
밤샘 사상 검증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 미만의 수면 시간만이 허용되는 극한의 일과 속에서 대상자들은 신체적 불균형과 근육통,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종합검열평가에서 하위 10%에 속하는 인원들은 즉시 일반 노동 현장이나 지방의 하급기관으로 좌천돼 되돌아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기에 참여자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감시하고 경쟁하는 살벌한 분위기에 노출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강화되니 정교한 교육 시스템은 한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하고 정권이 요구하는 수동적이고 완벽한 인형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기구로 작동했으며, 이 철저한 훈련 과정을 견뎌낸 인원들만이 비로소 정권 심장부로 진입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 최고 권력자의 근접 수발을 담당하게 된 인원들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인 새벽부터 시각 단위로 철저히 통제된 스케줄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평양 특수기지와 전용 휴양소 내부 거주 공간에서는 매일 아침 5시를 기해 일제가 게시됐으며, 입소자들은 깨어나는 즉시 전담 보건 및 미용 관리사들에게 신체를 내맡겨야 했습니다. 전문 관리사들은 여학생들의 피부 수분도와 유분 균형을 측정하고 신장 대비 체중 변화를 0, 1kg 단위로 정밀하게 기록했으며, 기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당일 식단에서 특정 영양소를 제외하거나 강도 높은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즉시 적용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작은 흉터 하나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특수 제작된 천연 화장품과 마사지 기구가 동원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관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헤어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은 최고 권력자가 선호하는 고전적이고 깔끔한 양식으로 통일됐으며, 손톱의 길이와 색상, 그리고 착용하는 의복의 주름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문 검열관의 철저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세팅 과정은 단순한 외모 단장을 넘어 최고 존엄의 시선에 도달하는 모든 요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철저한 규격화 작업이었습니다. 오전 7시까지 진행된 외모 단장이 끝난 후에는 착용할 의복과 장신구에 대한 금속 탐지 검사와 위생 소독 조치가 이어졌으며, 향수나 채취 역시 당국이 지정한 특정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됐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가혹한 정돈 일과는 단순한 미용이 아닌 국가 특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강요된 규율이었으며, 관리를 마친 인원들은 곧바로 최고 권력자의 오전 일정을 보좌하기 위한 대기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새벽부터 완벽하게 외모 정돈을 마친 인원들은 곧이어 최고 권력자와 정권 핵심 간부들이 참석하는 비밀 연회가 열리는 특수연회장 인접 대기실로 이동해 엄격한 통제 속의 출격을 기다렸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지하 연회장과 각 지방의 전용 휴양소 내 연회시설 뒤편에 마련된 비밀 대기실은 화려한 조명과 고급 양탄자로 장식된 연회장 내부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당 중앙당 5호 담당 부서 관할하에 배치된 인원들은 연회가 시작되기 수시간 전부터 대기실 내부에서 정의치 자세를 유지한 채 대기해야 했으며, 사적인 대화나 미세한 움직임조차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대기실 내부에는 정밀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대기 중인 인원들의 표정 변화나 불안한 기색 하나까지 실시간으로 기록됐으며, 담당 검열관들은 이들의 긴장 상태와 복장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참석하는 연회는 단순한 유흥의 자리가 아니라 간부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정치적 숙청이 결정되기도 하는 서슬 퍼런 정치 공작의 현장이었기에 뒤편에서 대기하는 인원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연회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인원들은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최고 간부들의 성향과 당일 체제 동향에 관한 마지막 지침을 전달받았으며, 수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과 가족 전체의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당 중앙당 기록에 따르면 연회장 대기실에서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극심한 과호흡 증상을 보이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인원이 매년 수십 명에 달했으나, 이들은 즉시 다른 인원으로 교체된 후 격리 처분됐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된 이 고도의 정서적 압박과 통제는 최고 존엄을 보좌하는 일상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잔혹한 공포와 생존 경쟁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연회장을 비추고 보천 보전자악단과 왕제산경음악단 스타일의 경쾌한 음악이 반주로 흐르기 시작하면, 대기 중이던 선발 인원들은 일시에 연회장 중앙무대로 입장해 준비된 노래와 무용 및 악기 연주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 무대는 표면적인 예술 공연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상은 최고 권력자의 흥을 돋우기 위해 극도로 연출된 정치적 연회 공간이었습니다. 최고 존엄과 정권 핵심 간부 수십 명이 참석한 연회장 내부에서 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안무와 기교를 선보여야 했으며, 무대 위에서 지어 보이는 화사한 미소와 눈빛 하나까지도
모두 사전에 철저히 훈련된 연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정권 핵심부의 비밀 연회는 보통 야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쳐 이어졌으며 과정에서 무용수들과 가수들은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이나 어두운 표정을 노출해서는 안 되는 엄격한 감정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만약 공연 도중 음정이 틀리거나 안무 대형을 놓치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당일 연회의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바로 철수 조치됐으며 이는 곧바로 최고 수용소 이송이나 가문 전체의 성분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직결됐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중앙당 내부 검열 기록에 따르면 연회장 공연 중 권력자의 기분을 맞추지 못하거나 눈밖에 난 인원 수십 명이 단 하루아침에 평양에서 자취를 감추고 지방의 하급 생산 현장으로 강제 이주된 사례가 명확히 입증돼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기쁨을 연출해야 하는 이들에게 화려한 조명과 진기한 음식이 가득한 연회장은 예술을 펼치는 공간이 아니라 매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처절한 생존 시험장이었습니다.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최고 권력자의 술잔이 비워지지 않도록 밀착 수발을 들고 기분을 맞추는 과정에서도 단 한마디의 말실수가 정권 내부의 사상 검증표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이들은 극한의 정서적 공포 속에서 오직 생존 본능 하나만으로 기계적인 미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연회 문화는 정권 최고위층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특권의 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인간의 인격과 생존권을 완전히 짓밟은 권력남용의 극단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연회가 모두 마무리되고 정권 핵심 간부들이 모두 퇴장한 새벽 시간에도 이들의 임무는 종료되지 않고 최고 권력자의 개인 거주 공간과 특수 침전으로 무대를 옮겨 사적인 밀착 보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당 중앙당 5호 담당 부서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이동한 인원들은 최고 존엄의 개인적 취향과 상태에 맞춰 밤늦은 시간까지 수면과 휴식을 보좌하는 사적인 시중 업무에 즉각 투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권 최고 권력자의 안마와 야식 준비, 그리고 개인 건강 상태 점검을 포함한 다각도의 사적인 수발이 진행됐으며 침전 내부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급 상황용 비상 호출 장치와 밀착 감시망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최고 권력자의 사생활과 건강 정보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절대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침전 내부에서 보좌를 담당하는 인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보안 유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사적인 공간에 들어간 인원들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와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해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불경한 태도를 보이거나 수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당 중앙당 통제하에 철저한 사상 검증과 조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탈북한 전직 정권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밤샘 보좌 업무는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를 넘어 최고 권력자가 완전히 수면에 들 때까지 계속됐으며 보좌 인원들은 침전 인접 대기실에서 정의치 자세로 대기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적 수발 과정에서는 체력적 한계를 넘어서는 극심한 피로가 누적됐으나 이들에게는 사적인 휴식이나 개인 시간이 일절 허용되지 않았으며 오직 최고 존엄의 일상 유지를 위한 기계적인 보좌 행위만이 요구됐습니다. 24시간 내내 계속되는 이 밀착 통제 시스템은 권력 중심부의 은밀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정권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 한 인간의 개인적 삶과 기본권을 완전히 종속시킨 잔혹한 통제 구조의 실체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사적인 수발이 끝난 후 이들이 머무는 거주 공간은 북한 일반 주민들의 생활상과 완전히 격리된 극단적인 특권과 철저한 통제가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평양 문수지구와 강동군에 위치한 특수합숙시설 및 각 지방의 전용 휴양소 내부에서는 프랑스산 포도주와 스위스산 치즈를 비롯해 해외에서 직수입된 최고급 식자재로 조립된 식사가 매일 제공되었고 스위스제 명품 시각기구와 천연 비단으로 제작된 고급 의복이 무상으로 지급됐습니다. 1980년대 중반당 중앙당 5호 담당 부서의 자금 집행 기록에 따르면 이들 특수관리 인원 1인당 배정된 연간 물자 공급 예산은 일반 북한 주민 1000가구의 연간 식량 배급액을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는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이라는 엄혹한 대가가 뒤따랐으며 거주 공간의 모든 출입구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전문 감시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이들의 일상일투족을 밀착 감시했습니다. 거주지 내부에는 정밀 도청 장치와 감시 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돼 있습니다.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나 일기 작성조차 엄격히 금지되었고 편지 봉투 하나 외부로 발송할 수 없는 완벽한 정보 봉쇄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가족과의 전화 통화나 면회는 일체 허용되지 않았으며 만약 내부에서 외부 소식을 탐문하거나 사적인 통신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반영명 분자로 몰려 정권 차원의 엄중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1990년대 초반 탈북한 전직 보위부 간부의 증언에 따르면 통제 규율을 위반하고 외부 연락을 시도하다 적발된 인원들은 예외 없이 평양 외곽의 요덕 수용소를 비롯한 정치범 수용소로 즉시 이송돼 가문 전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급 음식과 화려한 의복으로 포장된 거주 공간은 실상 철저한 감시망으로 둘러싸인 창살 없는 감옥에 불과했으며 거주자들은 최고 권력의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극심한 정서적 고립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당 정권은 이들에게 최고의 물질적 대우를 제공하므로 충성심을 유도하는 동시에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내부 기밀의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이중적인 관리 전략을 지속했습니다. 화려한 낙원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완벽하게 통제된 이 특수시설 내부에서 인원들은 정권의 비밀 자산이라는 명목하에 매 순간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20대 중반에 도달해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거나 최고 권력자의 흥미를 잃게 되면 이 특수 조직 내에서의 임무는 예고 없이 종료됐으며 정권은 이들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즉시 전격적인 퇴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980년대 중앙당 내부 규정에 따르면 선발된 인원들의 통상적인 활동 기한은 만 25세까지로 제한돼 있었으며 연령에 도달한 인원들은 예외 없이 교체 대상으로 분류돼 신규 선발된 젊은 인원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퇴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그동안 제공되던 최고급 주거시설과 무상 물자 공급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 특권은 단 하루아침에 전면 중단되었고 당국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고급 의복과 장신구 및 외제 물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습니다. 퇴출된 인원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주도하에 작성된 강제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으며 특수조직에서 근무하는 동안 목격한 최고 권력의 사생활과 정권 내부 사정에 대해 평생 침묵할 것을 엄격히 강요받았습니다. 만약 사회에 나간 이후 단 한마디라도 내부 기밀을 유출하거나 거주지 탈출을 시도할 경우 본인뿐 아니라 직계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된다는 법적 경고가 공식적으로 전달됐습니다. 당 정권은 이들의 입을 완벽히 막고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로 당 중앙당 하급 간부나 호위사령부 소속 장교 및 보위부 공작원들과의 강제 결혼을 알선해 사회로 내보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의사나 선택권은 완전히 무시됐으며 국가가 지정한 인물과 신속히 가정을 꾸려 일반 사회에 안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탈북한 전직 보위부 관계자의 기록에 따르면 퇴출된 인원들 가운데 일부는 평양 거주권을 박탈당한 채 지방의 하급 예술단이나 지방당 위원회 타이피스트 같은 하급 행정직으로 좌천돼 엄격한 감시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특별 배급 체계에서 즉시 제외됨에 따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여느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적 궁핍의 직면해 생계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때 최고 권력의 최측근에서 화려한 특권을 누렸던 이들은 나이가 들고 이용 가치가 소멸하면서 철저히 버려졌으며 정권의 비밀을 품은 채 평생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잔혹한 퇴출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남게 됐습니다. 20대 중반을 지나 전격적으로 퇴출된 인원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은 정권 심장부에서 목격한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완전한 침묵의 의무였으며 당국은 이들의 입을 철저히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교한 사회적 통제 장치를 즉각 가동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중앙당호 호 담당 부서는 이들이 일반 사회로 돌아가 자유롭게 활동할 경우 정권의 은밀한 사생활과 비밀 연애 실태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의 사생활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한 채 당이 지정한 특정 인물과의 강제 결혼을 알선하고 단기간 내에 가정을 꾸리도록 강요했습니다. 강제 결합의 대상으로 지정된 인원들은 주로 사상적 검증이 완료되고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호위사령부 소속 핵심 간부나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및 중앙당 하급 간부들이었으며 이는 남편 역시 당국의 강력한 감시 통제망 안에 묶어두므로 이중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밀한 공작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탈북한 전직 정권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퇴출자 전원은 결혼식 직전 국가 최고 기밀 유지를 약속하는 비밀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으며 만약 과거의 근무 사실을 남편이나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게조차 발설할 경우 국가반역죄가 적용돼 거주지 탈출 시도자와 마찬가지로 가문 전체가 요덕 수용소 같은 정치범 수용소로 즉시 이송된다는 법적 경고를 공식 전달받았습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평양 외곽이나 당국이 통제하기 용이한 특정 지방도시로 제한됐으며 거주지 보위부는 24시간 동향 감시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으로 정기 보고하는 밀착 감시를 평생 동안 지속했습니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의 근접거리에서 화려한 물자적 특권을 누렸던 이들은 퇴출과 동시에 자신의 진짜 이름과 과거 이력을 모두 숨긴 채 평범한 주부나 하급 행정직원으로 일하며
극도의 정서적 불안과 고립감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결혼과 평생에 걸친 밀착 감시 시스템은 최고 권력의 특권을 유지하고 정권의 도덕적 결함을 완벽히 은폐하기 위해 한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철저히 도구화한 북한 정권 특유의 잔혹한 통제 메커니즘의 최종 결과물이었습니다.